김민수 대표님과 안지원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뭐 두 분 표정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주째 뵈니까 뭐 안 팀장님 워낙 화사하셨고 오늘 뭐 김 대표님도 화장 많이 하셨나 봐요. 아, 원래 괴물에서 네. 시장만 조금 좋으면 이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까? 네, 아니에요. 네. 우리, 김 대표님도 훌륭하시죠.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 눈이 떨리고 계세요. 그런가요? 제가 좀 티가 나나요? 네, 빨리 본론 들어가서 네. 오늘 시장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오늘 사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출근을 아마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는 0.4%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냥 보합세로 끝났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아시아 증시가 사실 대부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뭐 일본도 0.8% 정도 하락하고 항생도 0.2% 하락, 상해도 0.6% 정도 하락했는데 국내 코스피만 한 0.4% 정도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도 뭐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운수 장비 섹터였는데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업종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계속 외국인들이 사는 것만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파는 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사는 건 오르고 하는데 오늘은 또 현대차, 기아차 위주의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운수 장비 섹터가 좋았고요.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 이외에도 방산주들이 이 운수 장비 섹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도 이제 폴란드발 이제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상승했던 건 섬유의복, 세 번째는 전기가스인데요. 사실 뭐 운수장비 섹터 이외에는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뭐 많이 하락한 업종도 의료정밀, 보험, 기계 섹터인데 큰 뭐 움직임은 없었고요. 다만 의료정밀 섹터 내에서 SD 바이오센서가 오늘 1% 정도 하락했는데 최근에 이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완만해지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치료제나 백신주들 그 일동제약이 그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같이 개발을 했던 치료제가 허가가 좀 안 나면서 그 이후부터 조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박 박사님, 네. 왜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안 사면 안 오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외국인이세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모르실 네. 줄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오늘 재미나게 오기 전에 전 펀드 매니저 아주 규모가 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요즘에 그 소위 말하는 공모 펀드나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관들은 공매도를 쳐도 전체 규모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매수할 여력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한탄한답니다. 펀드 매니저가 한옥가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주도력을 국내 기관들이 많이 뺏겼다. 심이 말씀인 거죠?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이제 ETF로 거의 다 넘어가고 있고 펀드 매니저 출신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제는 공모 펀드는 없어질 것이다. ETF로 다 대체될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오늘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수급 체크해 보시면 확실하게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매 외에는 그렇죠. 별로 안 잡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니 오늘 왜 올랐어요, 팀장님?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Why? 뭐 사실 오른 것도 없지 않나요? 그러면 왜 안 빠졌어요? 한국 시장은 다른 거 뭐 다. 사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다 안 빠졌고 네. 뭐 그동안 많이 빠져서이지 않을까요? 팔 거 다 팔고 이제 팔 사람들 다 팔았고 저희 김 대표님 뭔가 대답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아니, 새로운 아니 또 다른 얘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한국에 드디어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입니까? 오고 있습니까? 전환됐어요. 매수로 순이익으로. 오. 예. 이게 지난주 말에 확인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도 너무한 공매도 같은데요. 한때 앞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공매도 한 70% 그냥 공매도하면 외국인이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조금 변화가 나오네요. 6월 달 중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 5천억대 네. 이게 외국인들의 공매도 금액이었습니다. 지난주에 3천억대 하긴 해요. 근데 좀 줄었다. 근데 대차 잔고 보니까 5월 달이 정점이네요. 네. 5월 달이 74조인가가 정점이고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차를 해야 그걸 통해서 공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차가 이 정도인데 공매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걸 해지하고 있는 게 조금 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긍정적. 그러니까 완전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거죠. 네. 이런 자, 현상. 대표님 제가 여기서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자,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네. 지난주부터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까? 예. 그 배경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럼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이건 날카로운 게 아니고 너무 네. 답 없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아니 왜요? 그냥 아니죠. 본인이 이거 또 답을 상당히 가지고 중요하죠. 있으시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편하게. 아 그렇구나. 예. 이게 다 가면 쓰고 하는 방송이죠, 저희. 아니, 오늘 약간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네. 아이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의 전략이고 본인들의 흐름인데 한 데이터 하나 바뀌었다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리 많이 돌아서게 한 첫 번째 요인 같고 오늘도 보니까 그나마 대만, 약보합 그리고 한국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IT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전환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걸 가지고 미국처럼 뭐 급등은 못 시켜도 이거 좀 우리가 너무 심했나? 뭐 이런 자기 반성, 뭐 반성은 할까요? 네, 뭐 이제 이런 쪽이 반영된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냥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단기 반등 계속 보고 있고요. 시장은 단기로는 그래도 일단 꺾였다가 기술적으로라도 네. 돌아갈 선이 몇몇 개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가야 그 다음에 뭐 밀리든 말든 그거는 다음 자리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단기 반등 중기로는 조금 더 체크하고 보자 이런 입장이죠 지금은요. 네. 우리 박 박사님 아마 금리와 환율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그 동향을 설명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너무 이야. 아니 뭐답제 손 안에 계십니다. 네. 역시 네. 각이 살아 계시네요. 네, 학사가 박사를 주물르는 네. 이런 상황.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외국인 그 플로우를 보진 않은데 이제 네.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럼 이제 지난주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싶으면 어쨌든 간에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어느 정도 막히는 모습들이 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글로벌 펀드 플로우로 봤었을 때는 이 정도 환율 수준이면은 뭐 비달러화 자산 한번 해볼 만해. 뭐 한국 그동안 많이 비중 줄였으니까 한번 뭐 비중 줄인 거 조금은 채워볼 만해. 뭐 이러지 않았었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지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환율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된 거 아니냐라는 배팅으로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이제 정말로 달러화가 약해지고 원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 이제 이 흐름이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예상과 다르게 또 달러화의 강세가 재개되면 이건 또 다시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달러화의 흐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이 이번에 네. 50bp로 끝날 거냐 아니면 네. 또 다시 빅스텝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바로 전에 유로존의 금리가 빅스텝 50bp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으셨죠? 그 얘기를 또 하였죠. 말이 느려서 제가 잘랐어요. 네. 저희가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너무 늘어지면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빨리 얘기할게요. 어쨌든 50bp 유럽을 했는데 저는 유럽 경제 상황이 절대 미국보다는 긴축을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달러의 그 강배팅, 유로화 쇼배팅 했던 흐름들은 유럽이 50bp 하면서 깜짝 놀란 상황이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건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네, 네. 뭐 좀 조정의 빌미 된 것 같긴 그럼 한데. 결국 다음 주에 달러 대비 유로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하다면 외환과 금리를 통해서 본 한국 증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 그런 시각에서만 본다면. 그렇게만 본다면 네. 한번 네. 뭐 그런 포인트로 관전 포인트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때 그 TPI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PI 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출연하면 안 되는데요. 아 그냥 예. 전문가시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 지금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TPI가 네. 뭐냐면 결국은 이제 유로존에는 여러 나라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비슷한 거시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한 230bp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독일이야 다시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비슷한 거시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 ECB에서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 정도는 우리가 잡아줄게. 이런 차원인데 이제 문제는 요번에 ECB가 TPI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명확하게 어떠한 조건에서 TPI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신뢰가 그 부족한 상황.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저녁에 유로와 지금 시간부터 유로와 달러의 흐름을 보시면 확인했는데요. 시행 조건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EU 재정 중칙 준수 여부는 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죄송합니다, 영어. 창피해. 한국 분이시네. 그러니까 회원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가 넘거나 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비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받아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이런 데인데 데인데 못 받을 줄 해당사 안 몰라요.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해당도 그리스는 괜찮습니다. 그리스 많이 있었나요?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이탈리아가 간당간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워낙 규모가 작고 예. 이탈리아가 유로존 내에서 한 3위, 4위 정도 하니까 사실 이탈리아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탈리아는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유럽 경제 아직 뇌관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화 약세 지속될 것인지는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저희 얘기하고 네.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뺐었는데 우리 어차피 이어서 네.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7월 달 들어서 특히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좀 바꿨습니다. 예. 6월 달까지는 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면서 버텼는데 7월 달 들어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7월 달에 1일부터 25일 오늘까지 해서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요. 제일 많이 산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요거는 고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하나금융, OCI, 그 다음에 있는 게 코덱스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대한 베팅을 지금 7월 달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6월만 해도 상위가 아니었거든요. 6월에는 상위가 삼성전자, 오히려 2위는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4위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고요. 그러니까 6월 달만 해도 굉장히 사실 추가 매수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해왔었는데 7월 달 들어서는 좀 포지션을 바꿨던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거겠죠. 그 나치파님 혹시 이게 조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분위기가 이게 개인들이 잘 버티다가 나오고 또 그 자리를 외국인과 기관이 치고 들어가면 약간 이게 좀 오히려 이럴 때가 좀 시장이 바닥이었던 때가 많았었지 않았나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뭐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개인 투자들이 순매수를 계속 하던 와중에 반등이 있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고, 뭐 근데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모두가 이제 포기를 하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 그때부터 반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그게 제일 문제 같아요. 주식을 팔고 뭐 인버스를 하는 것도 뭐 전략 상황으로는 뭐 다 나름대로 근데 주식 100% 갖고 있으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주식 팔면 빼나갑니다. 예탁금이 계속 감소돼요. 이게 또 하나 아까 각도기님 말씀하셨던 공모펀드도 그렇지만 개인들이 이제 관심을 잃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같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요즘 주식 유튜브 보게 되면 조회수가 뚝뚝 떨어져요. 하지만 인포맥스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홍보. 네, 그러면 따져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인포맥스 보시는 개인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들의 심리가 아주 침울해지면 심리적으로는 아무래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발표한 피어 인 그리드도 바닥을 찍고 나서 주식시장 반등이 꽤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죠. 네, 저희 우리는 그 지표에서 발표되는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뭐 만들면 될 것 같긴 하시는데 저희는 익스트림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디스어포인트먼트. 발음이 왜 이래요? 다들 뭐 한국인. 한국인이네 다들. 네. 한국인. 근데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그런 지표 느낌으로는 약간 바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부분 말씀 주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저희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현명하게 의사결정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그 섹터별 종목별로 이슈들 많이 갖고 오셨는데 아까 운수장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제일 좋았던 섹터니까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크게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이렇게 운수장비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폴란드에서 신규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K2 전차를 2030년까지 450대 구매하고 나머지 370대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 14조 원 정도 수출 계약이 예상이 되고요. 총 규모로는 한 25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화디펜스하고는 다음 이제 8, 9월 정도에 실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다 뭐 적게는 2%대, 많게는 6%대까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자동차 섹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2분기에 일단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믹스 개선이라고 하죠. 뭐 안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팔 때 어차피 줄 서 있는 손님한테 좀 더 비싼 차량을 더 많이 파는 거죠. 그런 믹스 개선 효과와 환율 효과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판가 상승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에 2.4조 원어치의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총 투자액이 한 55억 달러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 3분의 1 정도를 돌려받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어느새 시총 탑10 안에 들었는데 현대 기아 합치면은 거의 3, 4위권도 넘길 수 있는 규모네요. 그렇죠? 큰 기업 아닙니까? 그니까요. 아니 근데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탑10에서 거의 네. 탑10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 기아차가 현대기아차는 한국 대표 기업이죠 항상. 네. 아니 그러니까 시총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2016년도쯤에 제가 그 한때 이제 면접 때 그 우리나라 시총 상위 5개 말해봐라라는 질문을 받았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3위였거든요. 야. 근데 쭉 밀려났다가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떨어지고 신안으로 오신 거죠? 요 미묘한 요 뉘앙스. 예. 사실 신안에서 받았던 질문 맞습니다. 신안에서 받은 네. 질문. 그렇구나. 그럼 그거를 잘 대답해서 합격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많이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이게 이 정도 실적 되면은 솔직히 좀 20만 원대도 못 가는 게 현대차가 좀 그렇지 않나요? 실적 대비로는 굉장히 주가는 저평가 맞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 그냥 축 처져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시각을 현대차로 바꾸는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다 투자자들도 빨리 좀 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여주는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현대차의 주가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될 단계 같은데 너무 늦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차의 위치를 보게 되면 그래도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위쪽 아니냐 뭐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트에서도 보면은 이제 막 연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 이제 막 쌍바닥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쓱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봤을 때 자동차도 좀 주도주 필도 좀 나면서 좀 이렇게 들썩들썩 거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한때 계속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공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지금 좀 풀리고 있는 건가요? 하반기에 풀린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로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폭스바겐이 이번에 TSMC한테 자동차 반도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생각보다는 쉽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푸조에서는 확실히 풀린다 이렇게 베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과장할지도 모르겠는데 많이 풀리는 징후 나오고 있고 또 LG도 이제 손댄다면서요. LG화학 이쪽에서 직접 차량용 반도체 손댄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반개 쪽인 LX 세미콘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진행되는 거 좀 봐야죠. 네. 지금 김 대표님 조금 우회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네. 모멘텀은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네.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상황 쪽에서 이제 운수장비 쪽에 앞서 말씀하셨던 방산이나 자동차나 뭔가 이제 시장에서 찾아서 좀 만들어가는 분위기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섹터 아까 의료 장비 섹터도 좋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눈에 띄는 그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침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거의 보합세였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10%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2,654억, 컨센이 2,300억이었거든요. 많이 높게 나왔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350억이었는데 560억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혼자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덴티움, 디오, 덴티스, 바텍 이런 치과 관련 장비 업체들 다 같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뭐 경기 침체 이런 우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다 안 좋을 거다. 물가 상승 영향도 많았고 인건비 오르는 것 때문에 많이 이익이 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두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한 증권업종에서도 현대차 증권이 엄청난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하나씩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업종에 다 같이 좋은 영향을 좀 끼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오스테 임플란트 하면은 그 횡령 네,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뭐 이게 상패가 되네 안 되네 이랬었는데 그건 이제 결론 다 난 거죠. 안 되는 걸로. 네. 그 이후로 아직 주가는 완전히 회복을 못한 상태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빨 하시는 분들이 뭐 오스템 안 해 뭐 이러진 또 않을 거고. 일단 이 회사는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훨씬 더 그 전 횡령 사건 벌어지기 전에 주가 좋았거든요. 이제 중국에서의 영업을 잘했고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해서 독일 업체 다음으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였다. 이것이 성장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이빨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때가 왔다 하더라고 치과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물어보길래 저도 뭐 그냥 당연히 오스템 음. 다른 그 몇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또 제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또 이렇게 싸구려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달라도 뭔간 다르겠죠. 예. 일단 한번 해보고 제가 몸소 한번 체험해보고 아니, 다시. 임플란트 이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네.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의사가. 기술이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좋은 걸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대우조선해양도 조금 좋은 뉴스가 좀 들린 것 같은데. 네, 일단 파업이 지난주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 이후에 바로 LNG선 두 척 추가 수주가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 선주로부터 척당 2억 4,750만 달러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신주성가 생각하면 엄청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의미 있었던 두 척이었던 것 같고요. 26년도 하반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요. 총 64억 달러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 목표가 89억 달러인데 한 72%는 이미 달성을 끝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진행됐던 파업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렸고요. 그리고 대부분 직원들이 정상 출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가는 사실 한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대우조선만 떨어진 걸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좋지 않은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좀 몇 개 들렸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뭐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분리 매각을 논의를 했었다. 뭐 그래서 관련된 경영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님 뭐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 없을까요? 조선이야 그런데 요즘 이쪽이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 가스 운반선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쪽이 이제 새로 이제 우리 터미널 만들어 놓게 가져가 그러면은 여기서 유럽까지 운반하는 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에 적용되는 운임들 이게 보니까 뭐 찾아보다 보니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해운 업체들은 거의 운임에 따라서 주가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결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한 단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장 조정과 아주 무관하게 이번에 하락 때도 영향 그렇게 안 받고 꾸준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스타벌크 캐리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4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 이거는 당연히 좀 단거리다 보니까 그렇게 운임의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서 미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운임은 생각보다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움직인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도 거의 40%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북쪽 미국에서 유럽까지요. 그럼 이게 운임도 같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회사들은 이런 건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노르트 스트림이 다시 네. 재개되긴 했으나 예. 뭐 기존의 그 공급량에 대해서는 한 20% 30%밖에 안 된다고 하고 또 이제 겨울철에 또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경로를 분명히 가져가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미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터미널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가스값이 상당히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 다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권으로 미국이 제일 신나죠. 중국 인도하고. 그 러시아는
잘 팔아먹던 에너지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뭐 자기네가 저진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아 도는 걸 중국에다 인도에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자기를 친 국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얘네 건 못 쓰겠어. 그러나 지금 못 쓰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쓰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럼 결국 안 그래도 팔고 싶었는데 음. 미국은 그래도 노르드 스트림 2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건을 통해서 아주 신났죠. 미국은 신나게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사실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죠. 뭐 이게 상당히 냉정한. 근데 어쨌든 한국 조선업체한테는 매우 음. 좋습니다. 이걸 주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에서나 그럼 러시아 쪽에서는 가스관으로 가는데 이쪽에서는 대서양 배를 건너서 타다니까. 가스관 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LNG선 만드는 한국 업체들이 제일 그 전 세계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럼 싶습니다. 이게 발주가 좀 늘어나는지 그 부분 좀 체크는 해야 되겠네요. 유럽 쪽에서. 그렇죠? 그쵸. 오늘도 이거 유럽에서 발주한 거니까. 네. 국가 나미비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나미비아. 모릅니다. 예전에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이거 할 때 가끔 소개됐던 국가인데요. 이 나라가 요즘 또 뜨고 있답니다. 유럽이 제발 가서 가스가 의외로 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죠. 가스전. 예, 이걸 보유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거기를 좀 어떻게 개발시킬까. 그나마 지금 미국에서 가져오느니 이 북유럽 요 위쪽에서 북아프리카 요 위쪽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 다 준비할게 어서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유럽도 머리 아프겠죠 지금.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게 러시아에서 직접 받는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라 이거를 완전 대체하기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어쨌든 플랜 B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이게 유가하고 또 이 전쟁하고도 관련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원유랑 유가 많이 오르니까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 쪽에서도 좀 수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안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소맥이나 팜유나 뭐 유가나 천연가스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요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폴리실리콘을 판매하는 OCI가 오늘 8%나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23일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올해 태양광 설치량을 전년도에 2배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많이 이연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만약에 마음 먹고 이 시장 개입에 나선다면 아마 가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아마 발휘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하반기에 좀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이제 신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좀 프로젝트도 다시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태양광 제품 판매하는 이제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히려 OCI 빠질 때 오늘은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원료고 네. 이 셀 모듈은 거의 완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죽어야 이게 살거든요. 이게 또 비싸지면 OCI 같은 경우는 재미를 보는데 이 회사들은 또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그런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격을 정부가 이제 이거 많이 오르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훅 잡아 들어가는 건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근데 그러면 둘 사이는 좀 이렇게 서로 친하기는 어렵겠네요. 누구랑요? OCI하고. 두 분 사이처럼? 그렇죠. 뭐 저희가 아니죠. 뭐 저희는 그래도 그래도 채권 주식이라서 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쩍쩍 달라붙는 사이도 아니고. 아니 요즘 제리님, 톰님은 이렇게 안 나오시나 봐요. 혼자만 너무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맛있게 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냥 오늘 동원 참치 드신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요즘 같이 다니시다가 너무 혼자 다니시는 것 같아서 혹시 싸우셨나 해서.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아웅다웅 없으면은 그게 네. 사람이죠.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뭐 두 분 케미 너무 언제든지 보기 좋고요. 자 마지막 아니구나. 그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 제한 그 탑3 안에 드냐 안 드냐 했었는데 지금 이게 현재까지 몇 등이죠? 1등입니다. 아, 1등이구나. 다들 이걸 바라고 있었나 보다. 네, 어제부터 이제 한 월말까지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개 제안 중에 지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아직은 소폭 1등을 하고 있고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세 가지가 1, 2, 3위입니다. 9,900원의 K 교통패스, 무제한 교통 수단 사용하는 거, 그리고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을 2월하는 거,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이 중에서 대형마트 휴업 폐지가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상위 10개 중에 3개 안에 들면은 이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법안도 이제 바뀌어야 돼서 사후 이제 절차도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대감 때문에 이마트가 오늘도 2.7%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해 보면 이게 법안 통과가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의무휴업 폐지 관련해서는 이게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예. 통과가 돼야 되고, 근데 다만 이제 국민 투표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탑 3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뭐 탑 3 안에 들면 폐지가 될 가능성도 아마 높아 보이긴 하고요. 실제 수혜로도 이어질 텐데 과연 주가를 이렇게 뭐 20%씩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냐? 그거는 좀 다시 숫자로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이번은 저거 되면은 통신주는 폭락하게. 통신주 네 하락하겠네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통신사 의견은 안 물어보고 되는 건가 이게? 아, 통신사가 아니고 그 교통비 교통비. 9,000원. 아, 통상 아니구나. 예, 교통비 9,000원. 헷갈렸잖아요, 대표님. 네. 아, 그 2위예요? 아, 그게 네. 그게 첫 번째 있었던 거고, 예. 자료의 가운데 거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을 예. 2월에 어, 준대요. 네. 그래 예. 섞여 그러면- 있었구나. 예. 그러면 굳이 뭐 높은 요금제 썼다가 그래서 중간 요금제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네. 이거 2월 되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조금 많이 챙겼던 거를 이제 수익성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수익성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다 요금제가 뭐 무제한 요금제 그리고 뭐 10기가 넘는 이런 거라서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이죠. 민간 기업한테 어느 정도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민간 기업이 그러면 다음번 세대 투자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해진 거, 한국이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본 거는 사실은 이 인터넷 통신망과 뗄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뭐 5G라고 하지만 지금 정확히는 우리가 스탠드 언론 5G가 아니라 그 4.5기가 정도 되는 언더 6기가의 그 통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8GHz가 되는 진정한 5G는 돈이 너무 들어서 통신 회사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 돈 더 적게 벌어 이러면 어떤 요인으로 통신 회사들이 다음번 세대에 투자를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 논리를 조금 이렇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또 그렇지만 국민들의 바람이 있기도 하니까 잘 절충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뉴스로 조금 반가운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하이브가 BTS가 좀 활동을 약간 단체 활동을 접으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새로운 걸그룹이 나온다는 네. 소식이 있던데. 다 가지셨어요. 뉴진스라는 이제 새로운 걸그룹을 발표를 했고요. 22일 날 이제 첫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두 번째 타이틀곡 공개하고 세 번째 뮤직비디오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해 기대감이 올라온 거는 첫 번째 걸그룹이 르세라핌이었거든요. 제2의 르세라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르세라핌이 실제로 5월달 데뷔한 이후에 역대 걸그룹 중에 앨범 초동 판매량 30만 장 돌파를 처음으로 했다고 거기도 합니다. 하이브. 예, 하이브였고요. 저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아재가 됐나 봐. 소녀시대가 다시죠? 소녀시대까지는 압니다. 아이고, 예. 그럼 그게 어디 21까지 제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퇴녀는 그 그 전인가요? 거의 박물관에 계세요 지금 박물관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지금 아까 르세라핌은 김가람 씨의 약간 좀 그 씨라고 할게요. 그냥 네. 이분의 약간 좀 과거 행태 때문에 그랬는데 요거는 기대가 높았어요. 민희진 사단이라고 민희진이라고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소녀시대를 키우신 분입니다. SM에서. 근데 데려와서 레이블을 하나 따로 차려줬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어떠셨어요 그 어텐션?
아 음악이요? 네. 음악은 안 들어봤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저 미니진실 들어본 줄 아, 알고. 어텐션이라고 이거 원래 이렇게 다 나오면은 다 이렇게 섭취합니다. 네. 섭취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좀 약해요. 약해요. 네, 노래가 좀 약해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김 대표님 말고 각동이님 의견 들어야 됩니다. 또 현직 또 저는 남자 아이돌밖에 몰라서요. 예. 저는 여자 아이돌을 보면 집에서 큰일 나요. 아니 그 이제 그래도 어쨌든 네. 그 업계 어떤 소식이나 아유, 이런 저는 여자 아시잖아요. 쪽에는 고개도 못 돌리게 교육받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좀 뭐예요, 그러면? 뭐지? 네. 뭔가 좀 찔린 일이 있었나? 아, 하여튼 뭐 어쨌든 이건 좀 대표님 보시기엔 약하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러니까 새로운 싱글이 네. 좀 약간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인기 있었던 뭐 에스파라든가 하는 이제 라인업들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강했습니다. 혹시 스타일. 제일 좋아하시는 걸그룹이? 아유 저는 다 아세요. 이제 네. 저 투둥이라고 네. 예 투둥이가 뭐죠? 트와이스입니다. 예, 트와이스 팬클럽을 아, 방탄은 아미, 트와이스 트와이스는 투둥이 이렇게 해서 네. 예, 활동을 벌써 또 하시고 계시는 거죠? 원래 예. 직접적으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조용히 그러시구나. 조용히 활동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개인 취향, 개취니까 우리 뉴진스 어쨌든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조금 남긴 했는데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요일에 한국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보셨겠지만 요즘 실적이 같은 업종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러 뭐 알파벳, MS, 비자, 뭐 한국 같은 경우 현대제철 실적들이 좀 많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 6개월 보호회수가 해제될 예정이고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실적 발표 계속 잇따라 있습니다. 목요일엔 미국의 2분기 GDP 그리고 7월달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유럽도 7월 CPI 그리고 실적도 삼성 SDI, 한국조선해양, 엑스모빌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깔끔하게 일정까지 잘 얘기해 주셨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